예, 잠시 뒤에 2부 토크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좌석과 그리고 일부 좌석이 비어 있습니다. 좌석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빈 좌석에 편하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3시가 되었습니다. 2부 윗업데이의 2부 순서이죠. ODA 공감 토크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업 ODA 진행을 맡은 부산국제교류재단 개발협력팀 연경심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부 저희 사업 설명회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집중해서 참석해 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휴식 시간도 잘 보내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앞서는 저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의 입을 대신해서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듣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듣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저희가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의 질문도 받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질문도 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받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희가 이 플라이업 ODA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항상 개발협력 ODA를 얘기를 하면 늘 사업, 일 이런 것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항상 효과성 있는 사업을 해야 해, 일이 잘 돼야 돼 이런 얘기는 하지만 정작 그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고민했나,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우리가 듣고 이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도움을 주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플라이업이라는 것이 아마 요즘에 아이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단순히 개발 협력을 알아가는 스텝업의 과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정말 플라이업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듣고 싶어서 짧은 1시간이지만 마련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이시면서 어쩌면 여러분들의 동지이신 분들 4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 좌측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석준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네. 예, 국제기구 진출 경험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주실 거고요. 네, 두 번째 제 옆자리에는 최성민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섹터 전문가로서의 참여 경험을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에 계신 분이십니다. 성상철 사단법인 한국국제교육개발협력원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저와 마주보고 있는 멋진 커리어 우먼이시고 아마 청년분들이 많이 기대하실 분이실 것 같습니다. 울산에서 오셨습니다. 주민서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장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 오신 분들의 귀한 시간을 제가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질문에 들어갈 텐데요. 그 각 전문가분들의 특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께 여러분들이 사실 사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 질문의 엑기스만 모아서 제가 질문을 2가지씩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공통 질문 1가지를 드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거 사회자가 놓치고 있네, 빠졌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번쩍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잘 달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교수님께 질문을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보니까요, 월드뱅크, UNDP 컨설턴트의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학자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런 국제기구 컨설턴트로, 그리고 이 지역에서 계신 분이 이렇게 국제기구와 일을 할 수 있다니 아마 청년분들이 좀 국제기구에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도 나도 국제기구 컨설턴트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 께 어떤 경로로 참여하게 되셨는지 그 비법과 노하우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경로라기보다도 우연하게 사실은 참가하게 됐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제 정치학 박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97년에 귀국했는데요. 여러분 1997년 그러면은 기억나는 그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IMF 사건이죠. 근데 제가 이제 저는 UNDP에서 일을 했는데 그 97년이 UNDP는 어떤 해냐면은 이제 사실은 UNDP는 한국에 1966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ODA라는 단어는 없었고 우리가 이제 ODA를 받는 국가였죠. 근데 와갖고 이제 96년에 우리가 GDP가 10,000불이 넘었어요. 10,000불이 넘으면 이제 국제기구가 우리가 이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되는데 그래서 이제 UNDP가 떠나야 되는데 IMF를 겪으면서 이제 10,000불 이하로 다시 떨어졌어요. 근데 조직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사실은 잘 사라지지 않거든요. 거기 직원들도 계시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거를 이제 연결해 나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갖고 이제 제가 그거를 어떻게 연결하는가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0,000불은 넘었지만은 아직 그 여성이나 환경 이런 분야에서는 사실은 5,000불 국가다. 그래서 여기에 UNDP가 역할이 있다.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해갖고 이제 제안서를 썼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제가 인간개발 보고서라는 게 이제 옛날에 지금도 나옵니다. 유엔에서 Human Development Report라는 게 있는데 97년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어 번역본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이제 번역본이 나왔을 때 갔었을 때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 그 인간개발 보고서에 축사를 쓴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칼도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브라질 대통령이었는데, 근데 우리는 대학교 때 배울 때 굉장히 유명한 그 좌파 경제학자였어요. 칼도소라는 사람이 그 종속이론 쪽으로 이렇게 한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했죠. 어떻게 종속이론 한 사람이 UN 이런 인간개발 보고서에 이렇게 서문을 쓸 수 있었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렇게 그 당시 대표님이 저를 좀 주시하셔갖고 우리하고 같이 한번 일해보자. 그래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일을 했냐면은 당시 이제 UNDP는 굉장히 쪼그라들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원조를 안 받으니까 그 대신 그 UNDP UN 사업을 하고자 하는 한국의 이 여러 가지 그 단체들이라든지 혹은 정부도 이 UN 사업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사업은 그렇겠지만은 초기 UNDP가 사업을 할 때는 UN 돈을 100% 하고 우리 돈은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GDP가 올라갈수록 우리가 매칭하는 부분이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96년 정도 되니까 97년에는 이 UN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90% 돈을 내고 UN은 한 10% 정도 내갖고 UN 사업을 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우리 시민 사회가 많이 큰 거죠. 그 당시 제가 이제 정부는 과기부하고 그다음에 환경부 이쪽 사업에 그다음에 이제 그 무슨 해양개발연구원 뭐 이런 쪽에 이제 연구소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UN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들 돈도 있고 그래서 자기 돈을 90% 태우고 UN에서는 5%나 10% 정도 태워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사업이 될까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한테는 굉장한 경력이 되는 거예요. UN이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일종의 그 축복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들은 돈 안 주지만은 UN 사업화를 만들어 주는 거죠. 내가 혼자 하면 로컬 사업인데 UN에 돈을 넣고 하면은 이제 국제 사업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엄청난 경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UN 사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프로포설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연결하는 프로포설을 제가 이제 썼어요. 저는 그래갖고 이제 그 여러 군데 UN도 처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프로포설. 근데 이제 자꾸 쓰다 보면은 쓰는 이런 요령이 있고 방식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프로포설을 쓰는 역할을 하고 이 중간에 이 사업을 하시는 분하고 UN하고 제가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걸 또 코디네이트 중간 보고도 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했죠. 저는 그렇게 해갖고 동아대학에 이제 99년에 왔으니까 이제 좀 뜸하다가 한 10년 정도 그거를 하고요. 마지막에 좀 하나 좀 자랑스러운 거는 이제 유엔이 이제 지금은 이제 서울 팔리시 센터 그래갖고 아직도 있긴 UNDP라는 건 없고요. 고려대학교 안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대표 혼자 와 있고 한데
유엔이 이제 완전히 철수하면서 제가 그 자기들 이제 기록을 써야 되니까 제가 UNDP 50년사를 집필을 했어요. 그때 그동안 UNDP에서 한 모든 사업을 제가 파일 캐비넷 뒤져갖고 다 보고서들을 읽으면서 그 사업을 정리했죠. 그래서 그거를 UNDP 사람들이 2016년에 50주년 그래갖고 이제 모임을 하는데 그 블루북이라고 자기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컨설턴트니까 제가 저자 이름은 안 돼 있고 이거 누가 썼냐 이거 좀 찾아봐라 그래갖고 이제 초대받아서 그 책이 어떻게 나왔다 이런 얘기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저는 이제 제안서 쓰는 일을 주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단순히 제안서를 쓰신다기보다 의견을 개진하시고 좀 적극적인 자세로 국제기구와 일을 하셨다는 느낌이 지금 굉장히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국제기구에 진출하고 싶은 청년이나 또는 이제 기존 성인 전문가분들께 어떤 마인드나 또는 어떤 준비를 가지고 국제기구에 좀 문을 두드리면 좋을지. 그 당시 그 UNDP가 이제 많이 줄어갔고요.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는 60년대 UNDP 대표가 오면은 한국의 장관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70년대, 80년대 되면 국장이 상대해주고 제가 갔을 때는 거의 과장 수준에서 상대를 할 만큼 이제 우리가 커지고 이제 국제기구는 굉장히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던 친구들이 거기에 3명이 있었어요. 그걸 MPO라고 부르는데 National Program Officer들인데 이렇게 제안서를 쓰는 거죠. 그 사람들 역할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둘은 UNDP가 없어지면서 하나는 에스카베 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세계 식량 기구에 가 있는데 한 분은 이제 연로하셔갖고 은퇴하셨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유엔의 직원이 되려면은 혹은 직원이 되려면은 그 제너럴 날리지죠. 프로그램 오피서가 결국은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전문가로서 유엔하고 이제 사업을 통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직원들은 그렇게 전문가들은 아니에요. 그 대신 이제 영어를 잘해야겠죠. 영어를 잘하고 그 사업 이제 여러 사업들을 자기가 담당하니까 환경하는 사람들은 환경하고 여성을 한 분이 담당했으니까 여성 환경 분야에 두루 알아야겠지만 깊은 지식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을 상대해 갖고 이제 사업을 진행시키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영어 플러스 제너럴 knowledge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갖다가 어쨌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로 전문 지식보다는 유엔에서 일하려면 일반 지식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과학을 하신 분이라든지 경제학 이런 분야 분들이 이제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개발 협력에서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SDG를 달성하는 것이고 그걸 이제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말 그대로 센터피스가 유엔이니만큼 국제기구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결국에는 그거 같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국제기구 차원에서 또 일을 하는 방식이 있다면 사실 우리 현장 국내에 있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마 가장 가깝게 여겨지는 공여기관이라면 코이카 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코이카 사업에서 실제 내가 원래는 참여하지 않다가 이렇게 참여할 때 아마 좀 두려울 수도 있고 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분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최성민 교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물론 이제 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렇게 코이카 사업에 막상 이렇게 발을 딛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또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를 제가 이 몇 가지를 한 질문에 담아서 여쭤봅니다. 예, 질문이 난해하시고 여러 가지인데요. 우선 뭐 지금 앉아 있는 선생님들과 저랑 뭐 ODA에 대해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들 똑같이 초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ODA 이거 지금 공과 전문가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전반적으로 내용을 사실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척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그 요르단에서 치기공학과를 세팅하는 공과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 됐던 거는 몇 년 전인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 아마 요르단에서 치기공학과 관련돼서 그거를 사업을 만들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에 이제 공과 전문가를 이제 모집하다가 뭐 이런 너무 리얼한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은 아는 선배님이 네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결론은 들어간 겁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치기공학과라는 게 좀 특이하잖아요. 이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치기공학과는 치과기공사라는 그 보건 분야이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저는 그 또 공대를 나와서 예, 말 그대로 공돌인데 이걸 할 수 있을까였고요. 지금 현재 이제 업무를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게 PMC라고 하는 데는 지금 동의대인데 동의대에서 계시는 분들이 거의 저를 케어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 거더라고요. 저는 진짜 전문가로서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아마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석준 교수님 이야기와 저는 약간 연결이 되는 것이 동의대에 계신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고 하면 이런 제너럴리스트들, 아주 역량 있는 제너럴리스트가 계셨고 이분들의 도움으로 이런 전문가분이 이 분야로 진입하게 되셨다는 이야기로 이해가 됩니다. 너무 겸손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계속 발을 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장점, 그러니까 교수님의 어떤 특징적인 장점이 계속 이 일을 하시게 되는지 아마 그 비법을 알면 여기 계신 분들도 아 내가 이런 장점을 가지면 더 일을 여기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예,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아마 그 아까 말씀하셨던 지원하는 인력이나 아니면 그쪽을 이제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뭐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제가 제일 처음에 조금 힘들었던 점은 우선 비행기를 오래 타야 된다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제 사이즈가 일반석 앉기에는 힘든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혹시 준비를 하신다면은 다이어트부터 조금 하심이 아시다시피 ODA 국가가 절대 가까운 비행기가 5시간 이내에는 ODA 국가가 아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장기간 비행기를 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게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거 공과 전문가는 사실 가서 뭐 하라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모든 스케줄과 모든 계획들을 다 짜고 있어야 되고요. 그게 이제 나갔을 때도 그렇지만 국내에서도 이분들이 없으면은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서 준비하는 거는 그래도 이제 기반이 돼 있으니까 가능한데 현지에 갔을 때는 그분들 믿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가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번에 두 번째 파견 나갈 때 담당하신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이게 너무 현실적일 수도 있지만 이거 왜 합니까라고 했거든요. 이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힘들고 장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 개중에 이제 저 함께 계신 분들 중에서는 하루는 따뜻한 나라 갔다가 하루는 또 추운 나라를 가야 되고 그 너무 리얼한 표현이지만 이 짓을 왜 합니까라고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교과서적인 말씀을 해줘서 아니라고 저는 했는데 그냥 사명감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 저는 공돌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거는 공돌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돈이 되거나 무언가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의 그 한마디 듣고 야 이거 내가 너무 부족해 보이는 듯한 야 이분들은 진짜 어떤 사명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거를 돕고 있고 그 나라를 해주고 있다 아니면은 또는 그 나라와 이제 파트너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나 혼자 이런 생각을 했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준비하는 선생님들께서는 뭘 준비하든 다 똑같은 상황일 것 같은데 뭐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 사명감이 우선되지 않으면은 이 일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제가 아까 사회자님께서 제일 처음에 그런 왔을 때 뭐 몇 가지 질문은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얘기 해달라 했을 때 제가 첫 마디가 뭐였냐면요. 도망가셔라.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했는데 그게 사명감이 없으면은 진짜 도망가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부터 설정을 하시는 게 중요한 목표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겸손된 마음으로 도망가라라고 하셨지만 겸손된 도망가라라기보다는 이 개발 협력 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저희 그 사업 설명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같이 하는 사업이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참여하는 현지에 계신 협력국과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편할 수도 없고 의사소통에서부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비법이라고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중간에 말씀 중에 최성민 교수님께서 다행스럽게 저한테 굉장히 좋은 이제 브릿지 되는 말을 써주셨는데요. 이게 돈이 되냐라는 말씀을 써주셨는데 이 자리에는 개인 전문가나 또 청년분들도 계시지만 기관이나 기업에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그 기관이나 기업에서는 대표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구성원으로서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돈이 되나라는 질문 때문에 기관이나 기업에서 참여하시는 게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성상철 이사님께 이 난해하고도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사전에 잠깐 미팅할 때 난해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우리 성상철 처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사단법인 한국국제개발협력원 국제개발협력원의 그 이사님으로도 계시면 이전에 부산 영상위원회도 계시고 KNN에도 몸 담으셨어요. 그래서 여러 미디어 관련된 기관에 있으시면서 ODA 사업을 해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고 지금 현장에 계시는데요. 이렇게 기관에서 또는 기업에서 돈이 되나라는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사업을 하기 쉽지 않을 텐데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셨던 입장에서 좀 기관이나 기업에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나오나요? 네, 글쎄 두 가지 관점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그 기관의 어떤 위상의 강화라든지 또는 어떤 재정이라는 게 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코이카 사업은 100% 국비로 추진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추진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2030 엑스포라든지 그리고 부산이 갖고 있는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들 중심으로 개발 협력의 어떤 그 시작 그 가능성들을 열어본다면 그건 결국 부산이 갖고 있는 가치를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 유치를 위한 그 ODA에 대한 어떤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득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 부산시가 내세울 수 있는 그 ODA를 위한 재원 또는 제한은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그 오사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개발협력 쪽의 어떤 그 이슈를 가지고 ODA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보통 그 참여하는 그 엑스포에 참여하는 개발도상국의 여러 가지 지원들, 그다음에 노하우, 전시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해주면서 그 ODA 활동에 대한 득표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진도를 뺄 수 있을까라는 측면은 조금 당장 우리가 2030 유치라고 하는 큰 중대 국정 어떤 과제 하나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가라는 고민은 들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개발협력은 지금 부산만 하더라도 전업으로 하는 활동자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결국 개발협력이 일부 연구자나 학자 중심으로 이미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계속 그 국기업이나 얘기하고 있는 민간 생태계 결국은 학교에서 개발협력을 배우더라도 현장에 없다면 그들이 갈 곳은 뻔한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부산시의 시정 또한 이러한 부산 지역에서 개발협력의 현장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인가에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부산만 하더라도 그 YP나 이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보통 그게 7개월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7개월 동안 과연 어떠한 경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는데 그렇다면은 나머지 5개월 이러한 부분들을 부산시의 그 공백을 좀 메꾸면서 적어도 1년 이상의 경력을 만들어줘야 이 친구들의 그 커리어가 조금 더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고요. 현장에서 보는 관점은 결국은 민간의 어떤 튼튼한 어떤 현장 그게 결국은 모든 정책의 목적에
좀 방향성이 맞추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굉장히 정책적인 측면에서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현황도 짚어주셨고 그리고 필요한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구호가 아니라 실제 뭐 사업이면 사업, 예산이면 예산 이 투여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아마 특히 개인 전문가나 청년뿐만 아니라 기관, 기업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말 그대로 시드 머니가 없다면 사실 시작하기 쉽지 않은 게 이 분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산 국제교류재단의 역할은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산의 출자 출연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개발협력을 직접 수행하는 신발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에티오피아의 그 가죽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행정기관을 움직이는 것은 그 행정의 어떤 그 지침이나 방향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부산시의 의사결정권자가 개발협력에 과연 부산시의 이미지를 높인다고 한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출자 출연 기관들이 개발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지표로 삼아 나가는 방법이 되겠죠. 그게 부산국제교류재단을 통해서 한다면 결국은 기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부산을 또는 출자 출연 기관의 성격에 맞는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고 그럼 거기에 걸맞는 또 일자리가 창출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DA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비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출자 출연 기관의 입장에서는 우리 기관에 맞는 사업을 제안하고 그 사업의 성공을 통해서 또는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배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좀 더 행정이 도달해야만 부산이 전체적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질문이라기보다 중간에 코멘트를 해서 질문 한 가지만 짧게 드리면 사실 기관에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도 ODA 사업에 도전하셨고 지금 또 현장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ODA 사업에 참여하시는 그 삶의 만족도는 어떠십니까? 사업을 참여하면서 이 개발협력 사업은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자기 완결성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개발협력 사업은 사업이 마치면서 그렇게 마쳐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개발협력 사업에 그 진출하는 학생 그 앞으로 젊은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안서 얘기도 해주셨는데 결국 우리가 좋은 제안서를 쓴다라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한 가치 있는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현실성 있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제안서가 그 공모가 채택되는 것이죠. 따라서 개발협력 사업은 이 가장 단순한 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문제를 내가 현실성 있는 정답을 낼 때만이 이 개발협력 사업의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그 문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을 평소에도 많이 강조하고 저도 그렇게 따라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만족도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근데 정말 우문현답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가지고 내가 가진 질문을 가지고 ODA 사업에 접근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계시는 주민서 센터장님 차례입니다. 예상하신 것처럼 사실 이 자리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청년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청년 특화형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주민서 센터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서 센터장님이 보면 이력이 굉장히 다채로우세요.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시다가 국제기구에서도 일을 하시다가 또 코이카와 지금 현재 또 울산 국제개발협력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최연소 센터장님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이력을 청년 시기에서부터 이렇게 오면서 ODA 사업에 진입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동력이요. 원동력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학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어느 직업이건 간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업계로 저는 사실 국제개발을 하는 사람이 직업
저는 국제개발을 하는 게 직업입니다. 직업이고 그다음에 저는 21살 때 이 업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국제개발 외에 다른 거를 해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없어서 저는 이게 직업이고 제 업계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업계에 그럼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가, 이렇게 원동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이 업계에 들어오게 됐는가를 보면 사실은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저희 학교에 해외봉사 모집하는 게 있었고 이제 그때가 회계 시험 날 회계를 D를 맞고 나오는 길에 저는 경영학과를 나왔거든요. 경영학과에 나왔는데 회계를 D를 맞고 나오는 길에 경영학과 생도로서 잘 되기는 글렀고 나는 뭘 해먹고 살아야 하지라고 있는 도중에 그거 포스터를 보고 지원을 했는데 저희 학교에서 저 혼자 지원을 했어요. 8명까지 갈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저 혼자 지원을 했는데 혼자 지원을 하니까 학생처장님께서 어차피 우리 학교는 너 혼자밖에 지원을 안 했으니 어차피 선발을 할 것도 아니고 그냥 네가 가라. 그리고 어디로 갈까? 나라가 8개가 있었는데 어디로 갈까요? 라고 했더니 어차피 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제일 멀리 가 라고 해서 우간다로 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간다에 가서 막상 2달을 있어 보니까 국제개발은 사실 그때까지는 몰랐고 유엔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알고 돌아와서 보니까 그러면 나는 유엔에 가려면 뭘 해야 하지? 라고 봤더니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유엔 갈 수 있는 제도가 JPO랑 UNV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UNV를 가려면은 그 외교통상부 장관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데 외교통상부 장관 추천서를 누구만 줬냐면 코이카 단원들만 줬어요. 그때는. 그래서 코이카 단원 2년을 마친 사람들만 그 추천서를 주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나는 코이카 단원을 먼저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원을 해서 봤는데 코이카 단원을 가려고 봤더니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다 갈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대학생이 안 뽑히는지도 모르고 그냥 19세 이상 나는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냥 원서를 쓴 거죠. 준비를 해서 원서를 써서 했는데 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휴학을 하고 갔는데 막상 이제 훈련을 갔더니 제가 최연소였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리고 코이카가 저를 뽑은 게 21살짜리를 뽑은 게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러니까 그걸 전혀 모르고 일단은 그거를 썼어서 가서 막상 보니까 현장이 안 맞는 거예요. 저한테. 나는 학교를 휴학하고 와서 지금 돌아갈 곳이 없는데 막상 우즈벡에 갔더니 안 맞아요. 안 맞아서 처음 6개월을 매일 그 코이카가 주는 이민 가방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짐을 싸서 공항에 가서 울고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 날 또 짐을 싸서 갔다가 이거를 한 6개월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적응이 좀 되더라고요. 적응이 좀 돼서 내가 여기서 그래도 일이라는 거를 해야 하니까 이제 학교도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유엔 사람들하고 같이 프로젝트도 짜고 뭐 서베이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고 2년을 돌아와서 학교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에 돌아오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국제개발이라는 게 막 이렇게 하고 있었던 때였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사실 취업이 제때 되지가 않았었어요. 제가 내일이 졸업식인데 오늘까지 내는 원서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져서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럼 대학원이나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이런 학생이 졸업을 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대학 8년 다녔거든요. 제가 대학 8년 다녔는데 그중에 3년을 코이카 때문에 휴학을 한 거였었어요. 3년을 휴학을 하고 이제 이렇게 특이한 학생이 졸업을 합니다라고 공고를 냈는데 그걸 보고 삼성전자가 연락이 와서 우리가 글로벌 CSR을 키울 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글로벌 CSR을 할 수 있는지도 우리가 모르겠으니까 그냥 네가 들어와서 해.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에 제가 들어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원동력은 사실 잘 모르겠고 대학에서 여기 지금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수님들께서 학교에 사실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모르고 어느 학생들이 어느 구름에 비를 맞고 잘 될지 모르고 어느 구름에 벼락을 맞고 어느 구름에 뭐가 될지 모르는 학생들이라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학교에 최대한 프로그램들을 이것저것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특히나 국제개발이 굉장히 홀리홀리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업계가 굉장히 홀리홀리하고 막 이렇게 막 심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희 업계가. 근데 저희 업계에 굉장히 홀리홀리하고 심각하면은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 업계가. 왜냐하면 저희 업계는 직업 안정성이 없고요. 그리고 돈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도 있지만 돈을 굉장히 적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서 돈을 못 받는 사람들은 한 달에 80만 원씩 받고 일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그래도 1년에 몇 억씩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시리어스하고 막 하고 홀리홀리 막 종교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버틸 수가 없어요. 이 업계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고 내가 이거를 직업으로서 얼마나 내가 버틸 수 있는지를 그때그때 확인을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계는 일단은 직업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좋은 기회가 있으시면 일단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그 기회가 나한테 이 다음에 어떻게 돌아올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시는 청년분들한테는 주변에 있는 기회가 내가 지금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아도 일단은 지원을 하시라, 도전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께는 학생들이 좀 도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원동력은 아니지만 제 인생이 그렇게 흘러와서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관련해 갖고 제가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삼성전자 이제 글로벌 CSR 팀에 계셨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삼성전자에서 나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사실은 삼성전자의 CSR이나 ODA 사업이나 맥은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공공 목적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 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CSR 사업이 ODA 사업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지만은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 브랜드를 높이는 그런 역할이고, 근데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가 CSR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더라도 자기 회사 이름이 별로 빛나지 않아요. 그래서 회사 분들이 잘 안 하시려 그래. 제가 한 인도네시아에서 5년 살진 않았고 제가 2달에 한 번씩 인도네시아를 가면서 컨설팅을 한 적이 있어요. 기업체 해외 진출한 한국의 중소기업이죠.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중소기업, 그러니까 여러분들 ODA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게 무슨 UNB라든지 JPO 이 루트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거 말고도 중소기업 같은데 일단은 취업을 하셔갖고 거기서도 해외 나가면은 나름대로 해외에서 조그만 CSR 사업들을 벌이거든요. 그런 돈을 어차피 회사에서 그걸 하면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해외에서 CSR 하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코이카에서도 반을 매칭해 갖고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ODA거든요. 그다음에 어차피 중소기업은 CSR을 할 거면은 그 돈을 가지고 국제기구에 자기가 그 돈을 태워서 국제기구의 축복을 받아서 하면은 자기 돈을 내고 자기가 하지만은 굉장히 빛난다 이거죠, 사업이. 그런 방향도 있으니까 꼭 이 ODA라는 게 꼭 뭐 UN에 들어가서 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회사에 들어가서도 충분히 이 길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소 센터장님께 제가 원동력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연을 기회로 만드는 본인만의 내공이 원동력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주민소 센터장님께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 청년들이 과연 어떤 루트로 내가 ODA 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코이카에 취업을 해야 하나? 아니면 나는 정말 홀리홀리한 NGO에서 일을 해야 하나? 선한 그런 기관에서만 일을 해야 하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여쭤봤는데, 또 여기 임석준 교수님께서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좀 좋은 답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아까 형평성을 위해서 주민소 센터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어쨌든 이 업에 참여하고 계신 프랙티셔너시잖아요. 실제 이제 일을 하시는 사람으로서 현장 활동에 막상 이제 청년들이나 이제 기존의 전문가분들이 들어간다고 하셨을 때 어떤 준비는 그래도 돼야 한다. 이 정도는 아까 홀리홀리 말고 준비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 가지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울산에 센터장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지방에서 ODA나 국제개발을 하는 거를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본 적도 사실은 없고, 그리고 제가 지방에 내려와서 이거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사실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제 제가 지방에 내려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뭐가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무조건 섹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무조건 섹터, 이렇게 프로젝트 관리를 내 섹터로 가지고 있던 뭐 보건, 뭐 인권, 뭐 이렇게 어쨌든 정확하게 내가 무슨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방에 내려와서 한 1년 반 정도, 물론 여기 제가 지방에서 그렇게 오래 일한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업무, 이렇게 국제개발 업무를 하는데 사실은 모두가 어렴풋이 알고 있고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두 다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영어거든요. 영어 빼고 다 하세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그 영어만 안 하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영어를 안 하시면 업무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학생들도 만나고 울산에 있는 학생들도 만나고 이러게 보면은 내가 부산이나 울산에서 국제개발을 하고 싶은데 그 이유가 영어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영어를 해서 다른 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라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호재는 그거죠. 우리나라가 점점 돈이 많아지고 점점 강한 나라가 되면서 그리고 BTS 덕분에 국제기구 직원들이 한국어로 그냥 네가 번역을 못하겠으면 한국어로 보내면 내가 알아서 볼게 라고 얘기하는 국제기구 파트너들이 점점 늘고는 있습니다. 늘고는 있지만 어쨌든 한국어가 유엔 공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국제개발 업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업계의 사실은 기본 공용어는 영어라서 영어를 먼저 조금 준비를 빡시게, 그 젊은 청년 분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영어를 조금 빡시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재부에서 나오는 자료나 외교부에서 나오는 자료나 코이카에서 나오는 자료들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자료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사실은 국제기구 자료를 번역해서 나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번역이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그 한국어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흔히 쓰는 원조 분절화라고 했을 때 사실은 국제기구에서 쓰는 분절화랑 우리나라에서 쓰는 분절화가 의미가 달라요. 두 개 의미가 다른데 그냥 분절되어 있다라고만 이해를 하면 내가 여기서 경력을 아무리 쌓고 그 해외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말이 안 통하게 되는 것이죠. 의미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은 외국어로 된 문서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외국어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만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영어를 먼저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언어가 기본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섹터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제 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ODA나 국제개발에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로 밥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그 교수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국제개발을 한다라고 해서 국제개발만 생각을 하시면 답이 없어요, 이 업계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서 경력을 쌓으셔서 뭐 ESG 담당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CSR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해외 마케팅을 하거나 국제 조달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관리를 하거나, 아니 프로젝트 관리를 더 빡세게 하신다고 하면은 뭐 그 미국에 있는 프로젝트 관리 자격증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PMP나 프린스를 타서 해외에 있는 사업장을 가실 수도, 해외에 있는 전혀 다른 민간 사업 프로젝트 관리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학계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공공기관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봉사단을 조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본인 외국어가 딱 정해져 있으면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필요되는 역량이, 저는 생각하기에 내가 지역 전문가던가 아니면은 기능 전문가던가 아니면은 섹터 전문가던가,
이 셋 중에 2개는 있어야 살아남기가 쉽습니다. 여기가 살아남기가 쉽고 이거를 직업으로서 산업으로서의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지역과 기능을 가지고 있든지 지역과 섹터를 가지고 있든지 섹터와 기능을 가지고 있든지 어쨌든 이 3개 중에 2개는 가지고 있는 걸로 청년들이 좀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좀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도 아까 말씀하신 조금 더 삼성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저희가 삼성전자에서 제가 일을 했을 때도 그렇고 제가 영국 원조청에서 일을 했을 때도 그렇고 영국 원조청은 이거를 원조로 하지는 않거든요. 원조청이 지금은 죽고 없는 원조청이지만 디피드가 이 업무를 했을 때에는 원조청이지만 원조를 한다고 이걸 하지는 않습니다. 영국은 이거를 분명히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여전히 21세기에도 식민지를 늘려가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걸 쓰는 사람들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물론 사회공헌을 가지고 매출을 내라고 하진 않습니다. 매출을 내라고 하진 않지만 글로벌 사회공헌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목적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CSR 팀이 홍보팀 안에, 마케팅팀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CSR을 마케팅으로 쓰는 거예요. SK 같은 경우는 회장실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회장님의 이상을 실현하는 부서인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인사팀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인사정책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가 밖에서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고 이걸로 매출을 내지 않아도 괜찮지만 이거를 분명히 인사정책으로 쓰고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 지금 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국제개발이 무슨 돈이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답을 찾아가시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그런 국제개발이나 ODA를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를 기업의 직원들의 로열티를 올리는 데 쓰실 것인지,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데 쓰실 것인지, 아니면은 고용 브랜드를 올리는 데 쓰실 것인지. 삼성 같은 경우는 고용 브랜드를 올리는 데 쓰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CSR을. 인도나 중남미 같은 경우는 고용 브랜드를 올리는 데 써요. 그래서 아니면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매출을 낼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B2G를 할 건지, B2B를 할 건지, B2C를 할 건지, 그렇게 어떻게 이걸 써먹을 것인가를 보시면 이 분야는 돈이 됩니다. 돈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다른 부분이라, 그걸 청년분들도 마찬가지고 기업인들도 마찬가지고 대학에서도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돈을 만들어낼 것인지를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계가 홀리홀리한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 업계 자체가. 이 업계는 봉사활동도 아니고 자선업체도 아니고 그다음에 교회 활동도 아니고요, 선교도 아닙니다. 그냥 산하의 산업이기 때문에 홀리홀리한 거 다 빼고 착한 거 빼고 그다음에 사회가 더 낫게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빼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조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센터장님께서 아주 마음을 먹고 울산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막상 이렇게 말씀해주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앞서서 이제 우리 세 분 전문가분들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좀 모아서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개발협력 현장은 현실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뭐 단순하고 아주 아까 홀리홀리라고 표현하셨던 방식 외에도 많은 다양한 우리 삶의 방식, 말 그대로 상업적인 방식에서도 개발 협력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가름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네 분의 말씀을 사실 더 듣고 싶지만 제가 이 말을 끊는다는 이유는 아니고, 네 분께서 지금 해주신 말씀은 현실은 이렇고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주로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번 세션의 가장 큰 키워드는 공감이에요. 그래서 공통 질문을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했다가 지금 급 바꿔봤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얘기들, 조언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공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기업이든 기관이든 특히 우리 청년분들 같은 경우에 ODA에 또는 개발 협력에 참여한다는 게 이게 무진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도 현업에 있지만 무진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이 분야에 도전하고 싶고 도전하고 계시는 분들께 전문가로서 응원의 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을 우리 임석준 교수님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면 응원의 말씀 또는 아자아자 이런 아자아자라기보다 용기를 잃지 마셔라 하는 얘기도 좋고요. 또는 이제 이
보시면 주최 주관이 부산국제교류재단이고 부산국제교류재단은 부산시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시나 재단에서 이런 것 좀 해주면 참 응원이 되겠다는 말씀도 도움이 공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개발 협력이라는 게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 다닐 때 이 보면은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이 가 있거든요, 한국에. 그리고 부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의류라든지 신발 이런 쪽은 부산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동남아에는 부산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 보니까 그 제가 갔던 동네는 가루시라는 아주 시골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제가 2달에 한 번씩 가갖고 HR 팀하고 일을 했는데 그 현지 사람들이 그냥 쓰레기를 막 그냥 강가 같은 데다 막 버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기업들은 뭐냐면은 왜 이럴까 그러면서 야, 그리고 이제 해외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은 좀 현지를 위해서 좀 뭘 해야 되잖아요, 공헌을. 그러면은 이제 야, 여기서 소각장을 좀 만들어 주자. 이런 구상들을 이제 해요, 기업들이. 혹은 축구장을 만들든지 뭐 이런 구상을 하는데 소각장을 만든다 그러면은 그거를 사실은 ODA나 이런 쪽에 젊은 분들이 눈을 떠갖고 그거를 ODA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이제 전문가가 되는 길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차피 기업은 소각장을 만들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자기 돈을 내 갖고 만드는 거를 이왕이면은 코이카나 이런 쪽하고 접근을 해갖고 코이카에서 그런 돈이 또 있어요. 해외에서 ODA 하면은 매칭 펀드를 또 주는. 그래서 프로젝트화 해갖고 그 돈을 좀 더 받아서 만들면은 그거는 국가 이름도 높여주고 지역사회에서 기업 평판도 높여주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다. ODA라는 게 주변에 많이 있다. 우리가 못 볼 뿐이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응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주변에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멀리 찾지 않은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응원 말씀이었습니다. 최성문 교수님. 예, 아까도 도망가라 했는데 조언을 하라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안 됩니다. 조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앞서 지금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저는 도망가라 할 건데 근데 알다시피 저희 사회가 도망간다고 도망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거든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알고 있는 거,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 뭐 꿋꿋하게 남아서 뭐 버티는 게 요즘 학생들은 존버하는 게 일인 거지 않는가. 그게 응원이 될 줄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 아까 많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또 버텨서 살아남을 사람들에게. 전 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방향을 먼저 정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대포로 갈지 아니면 저 노포로 갈지. 근데 그 자신이 타는 버스는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방향을 만약에 개발협력 쪽에 방향을 정한다면 그 버스를 탈 때도 있고 지하철 탈 때도 있고 마을버스 탈 때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제가 그 버스를 타고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고 풍경도 즐기고 그리고 중간 내려서 여행도 좀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런 일들이 내한테 맞다. 이런 사람들은 개발협력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는 정기적인 어떤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방향을 가고 그리고 내 몸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고 어떤 규격화되어 있는 일에 맞다. 이런 분들도 개발협력을 하면 상당히 피곤하겠죠. 따라서 자신이 가는 방향에 대한 정답은 결국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인 거고 여기 오신 분도 또 나중에 할 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단지 우리가 그 방향성이 과연 옳으냐 옳지 않느냐의 문제는 약간 다른 영역에서 다룬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슈바이처나 이런 사람들 보면 직업이 많잖아요. 의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가 갖고 있는 제일의 적성이라는 게 과연 의사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가 갖고 있는 방향이 자신의 그 일을 해나가면서 적성에 맞고 다시 다른 일을 하게 되고 개발협력은 그렇게 계속 확장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무한하게 자기 증식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개발협력의 진로를 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오는 버스가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버스를 기다리고 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어떤 A라는 일을 하다가 B를 하기 위한 과정에 분명히 빈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혼자 견뎌내는 시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시간을 좀 의미 있게 버티는 것이 그 개발 협력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꼭 중요한 요소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2019년부터 저는 한국장학재단에 그 영호남 대학생들과 그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학생들하고 만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일례로 거기서 한 친구는 지금 콜롬비아에 가 있습니다만은 그 친구 또한 그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머뭇거리고 가기 전에 어려웠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콜롬비아에서 유명 인사가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내가 선택한 그 길, 내가 타려고 하는 버스를 그 친구는 짧게 타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반복할 때만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저는 노포동으로 가고 싶은데 다대포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글쎄요, 계속 슬플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가짐이라든지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응원해주신 말씀이셔서 굉장히 좀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선 센터장님? 저희 그 국제개발 쪽을 제가 쭉 그동안 한 15년 정도 해오면서 저희 업계가 굉장히 그래도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은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 기준들이 굉장히 많은 사회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많은 사회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조금 편안함을 느끼는 사회죠. 우리가 19살에 뭐 대학을 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무슨 시험을 봐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이죠. 법대를 가서 사법고시를 쳐서 그다음에 내가 판검사가 돼서 쭉 30년 근무하다가 정관으로 뭐 김현장에 가서 퇴직을 해서 은퇴를 해서 오케이 내 인생 끝. 이게 이 사다리형의 구조에 굉장히 익숙한 사회이고 각 나이대마다 뭘 해야 되는지가 암묵적으로 모두가 알고 있고 암묵적으로 모두가 푸시를 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피곤하죠. 굉장히 피곤한데 사실 국제개발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사다리형의 진로 구조를 가지고 이 업계를 들어오시면 이 업계가 이해가 안 되실 거거든요, 분명히. 왜냐하면은 저희 업계 자체가 정글짐 모양의 그 진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글짐을 타려고 탔기는 탔는데 방향성만 있고 꼭대기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어떻게든 그냥 꼭대기만 가면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사실은 언제 몇 살 때 뭐를 해야 된다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뭐 어느 학교를 가야 된다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저희 업계 자체가. 사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 업계에 들어와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내려놓으실 수 있으시면 본인 개인 역량만 있으면은 사실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이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업 안정성은 굉장히 떨어지고 한 직장에서 30년은 일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한 개인이 역량만 있으면 내 개인 역량만 가지고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업계가 이 업계입니다. 그리고 저희 업계에서 원서를 쓰실 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벌은 안 봅니다. 저희 업계는 학벌은 안 보지만 학력은 봅니다. 이 사람이 학사인지 석사인지 박사인지는 보는데 이 사람이 서울대를 나왔는지 부산대를 나왔는지 울산대를 나왔는지 마케렐의 대학을 나왔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봐봤자 소용이 없죠. 어차피 하버드가 아니면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지방 학생들이 조금 준비를 더 해서 하면은 그 사회적인 여러 가지 기준들을 다 벗어나서 본인 역량만 키울 수 있으면은 충분히 본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저희 업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위로가 될지 공감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적인 기준에서 한국적인 피곤함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 저희 업계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신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 좀 용기를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 업계를 준비를 하시거나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직업이 불안정한 것도 아니고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들어오는 청년분들께서 가장 어려운 게 뭐일 것 같으세요? 저희한테 상담으로는 청년 대학생들이 이제 20, 30대 분들께서 저희 업계로 오면서 제가 이 국제개발 업계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돼요라고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거든요. 사실은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희 업계에 오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제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제가 우간다에 가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저희 부모님은 제가 울산에서 뭐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세요. 한 번도 제 직장에서 제가 돈벌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시거든요. 근데 그냥 그거는 부모님 세대에 이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고 넘기시고 그냥 본인 역량을 키우시는데 매진을 하시면 어차피 이게 범죄로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내 밥벌이만 잘하고 살면 되는 거라 그런 부분에 좀 용기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에 석박사 과정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여기에 다른 대학 교수님들도 계신데 이런 네 나중에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에 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네 분께서 아주 현실적인 공감, 현실적인 응원의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현장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계속 근질근질하다, 내가 이 얘기는 하고 싶다, 네, 혹시 또 다른 대학 교수님께서 지금 우리 또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라는 말씀하시고 싶으시겠지만 그 질문 외에 여기 오신 전문가분들께 질문하시고 싶은 부분 있으시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손 한번 번쩍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커리어에 대한 것도 좋고요. 또 지금 뭔가 사업에 도전하고 싶으신데 좀 조언이라든지 좀 응원을 받고 싶으신 그런 말씀 있으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가면 다시는 오지 않을 이번 기회입니다. 네. 네, 말씀 주세요.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저는 임석준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그 ODA 사업을 프로포절도 하시고 실행하시면서 가장 크게 겪으셨던 어려움이나 난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셨는지 학생들에게 그리고 참가하신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컨설턴트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컨설턴트는 어렵다고 하면 어렵지만은 또 쉽게 가면은 쉽게 갈 수 있는 게 컨설턴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하고 유엔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거죠. 컨설턴트라는 거는. 왜냐하면 유엔의 그 직원들은 많은 사업을 자기들이 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외주를 주고 그 외주 일을 이제 컨설턴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 그룹하고 만나서 이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이 지식을 나 나름대로 이해를 해갖고 유엔의 모달리티에 맞게 프로포설을 쓰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안 되고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어렵죠. 근데 많은 경우 한국 분들은 굉장히 역량이 높으세요. 내가 보면은 단지 이거를 유엔의 포맷으로 담아내는 그 경험이 없으셔서 그렇지 지금은 이제 코이카도 여러분 프로포설 쓰면 이렇게 두껍게 쓰잖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렇게 두껍게 제안서를 쓰지를 않았어요. 그냥 구두로도 막 하고 그랬는데 유엔은 이제 그런 포맷, 그 포맷을 배워가는 과정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죠. 네, 그게 제일 한번 배우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그 컨설턴트로서의 경험하셨던 것들을 이제 또 나누어 주셨는데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 질문 드리기 전에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고 또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을 되게 갖고 있어가지고 대학 진학을 할 때부터 이 분야를 가려면 대학원을 가야 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또 제가 완전 개발협력과 관련된 과는 아니지만 그 연계된 대학원의 교수님 수업도 듣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마침 또 앞에 교수님도 계시고 저기 센터장님께서도 학벌은 안 보지만 학력은 보신다고 하셔가지고 대학원은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가지고 대학원을 가면 이제 학부생과 대학원을 가서 배우는 거가 어떤 차이가 있고 이런 측면에서는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네, 일단 동아대 홍보는 안 됩니다, 교수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까 그
저는 컨설턴트로서 제일 어려웠던 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거짓말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진짜 하시는 분들은 지식적인 측면에서 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나를 바라보고 너가 이거를 프로젝트화해라 그러면 나는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루틴하게 하는 사업들은 알지만은 굉장히 구체적인 사업은 모르는데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아는 척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UN 쪽에서는 네가 중간에 있으니까 또 이제 네가 이거를 맡아라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는 척하는 거 나도 잘 모르는데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 대학원을 오면 뭐가 좋냐 제 생각인데 아까 컨설턴트라든지 UN에서 주로 하는 일은 루틴한 일이기 때문에 대학원 오면은 논문도 쓰고 자기 연구를 하면서 그러한 역량이 키워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물론 환경대학원이나 이런 데 가면 구체적인 지식을 배우겠지만은 이제 저는 이제 국제전문대학원이니까 우리는 좀 이 일반적인 거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 대학원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학벌을 본다는 게 그런 얘기 같아요. 저도 제 말이 틀리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맞는데 특히나 이제 저희 업계가 학벌은 안 보지만 평균 학력이 굉장히 높거든요. 국제개발 업계는 전 세계 어디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디나 학벌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UN도 마찬가지고 코이카도 마찬가지고 기재부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서가 사업 타당성 조사에 관한 문서들이거든요. 사업 시작하기 전에. 근데 그거를 조사를 하고 리서치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학부 정도 수준으로만 배운 연구 역량 가지고는 문서를 쓰기가 힘듭니다. 문서를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서치를 하고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하는 능력들 자체가 조금 필요한 업무고 그러다 보니까 학사나 박사 학위자들이 좀 더 많이 선호가 되고 그리고 아마 여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잡들이랑 개발협력 잡이나 뭐 국제기구도 마찬가지고 은행도 마찬가지고 학부생으로 쓸 수 있는 잡은 없습니다. 아예 없기 때문에 경력이 있어도 무조건 석사부터 잡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대학원은 무조건 이 분야를 생각하고 오신다면 그냥 이거는 필수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낫고 그다음에 학교를 어디로 가는 게 좋은가 이런 거는 내가 연구 역량을 얼마나 키워줄 수 있는 학교인가를 보시고 가시는 편이 그게 서울대라고 해서 연구 역량이 키워지냐 그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산대라고 해서 역량을 못 키우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수님께서 나한테 연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곳이 있는가를 찾아서 가시는 편이 오히려 개인 역량을 키워서 내가 개인 디벨롭먼트 프랙티셔너가 된다라고 보는 부분이 훨씬 더 맞으실 겁니다. 혹시 네. 저는 뭐 두 분 석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는 조금 이견인데 석사 과정은 물론 나중에 필요한 타임은 올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기가 내가 개발협력 사업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종국에 내가 이 분야에서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이유를 좀 더 찬찬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연구에 대한 역량은 당연히 석사라 박사 뭐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장은 연구 역량보다는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문제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부분의 역량이 좀 더 중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결국은 학교에서 배워주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프로젝트와 사업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제가 어떤 현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문제를 해결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그리고 올바른 아이디어를 내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적합하다면 바로 현장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좀 더 배워야 되는 어떤 지적 욕구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시니어로 넘어가기 위한 학력에 대한 부분은 그때 학교를 가도 저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두 분의 의견, 지금 세 분께서 말씀해주신 뭐 대학원을 가야 한다.
먼저 실무를 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는 게 결국에는 실력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실력이 있다면 다른 분야 마찬가지로 개발 협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먼저가 될 것인지는 본인의 역량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허락이 되어서요. 아주 짧은 질문 하나만 더 받을까요? 네, 수줍게 손을 들어주시는 네, 마지막 진짜 라스트 팡입니다. 네. 안 간단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예? 간단하지가 않을 것 같아서. 간단하지가 않으면은 사실 그래도 빨리 해볼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서울에서 왔거든요. 아이고 예예. 네, 비행기 타고 왔어요 아침에. 근데 아이고. 여기를 온 이유가 네. 저는 서울에 살고 경기도가 본가고 여기에 베이스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교육개발 협력에 관심이 있어서 작년 하반기에 스타트업 기업에서 이제 태양광 에너지 관련된 기업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물론 태양광이 주된 사업이지만 결국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다는 게 저희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7개월 근무를 하고 지금은 쉬고 있는데요. 제가 고민인 거는 교육개발협력 전공이 서울대랑 부산대 두 군데가 있다고 알고 있고 저는 이제 교수님들 어떤 교수님들이 있는지 뭐 전공 이런 걸 봤을 때 부산대를 너무 가고 싶은데 근데 정보가 없어요. 제가 지금 그 정보가 너무 네. 없고 부산에서는 어떤 식으로 ODA 사업이 굴러가고 어떤 커뮤니티가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 베이스가 없는 서울에 있는 촌놈이 부산으로 와서 개발 협력을 할 수 있을지랑 그다음에 부산대학교 네, 그 이제 관련된 교육개발협력 관련된 정보를 좀 얻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약간 요 질문은 저랑 이해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누구든 좋아요. 네, 저는 그 국제개발협력 전공 교육과정 교육협력 과정 전공에서 강의를 했었고 지금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카메라를 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이 시간 마친 이후에 별도로 따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 관계상 사실 점점 더 재밌어졌는데 저는 너무 재밌어졌는데 여기서 좀 가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다들 일정이 있으신데도 제가 사실은 시간을 짧게 드렸는데 굉장히 또 열의를 가지고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제가 그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제 앉아 계신 분들 봤는데 너무너무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플라이업 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공감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세션 ODA 공감 토크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 후 다음 세션으로 자유 네트워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2층에 무료 커피와 다가가 준비되어 있고요. 2층에서 커피를 받아서 자유롭게 네트워킹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저희 장내가 다소 혼잡한 관계로 천천히 이동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2층에